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원정대 월요일에 명랑 패널 만나보죠.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샵 0951번입니다. 요즘 단일화가 양쪽 다 살벌해지고 있어요. 토론도 그렇고 그 외곽에서 싸움도 그렇고 이 언어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신경전이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야권의 어떤 여론조사 수치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좋은 점수가 나오니까 역설적으로 단일화가 더 꼬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제가 이제 여권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은 네. 이게 여당의 자칫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더라고요. 서로 역으로 해서 활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뭐냐면은 단일화가 이제 꼬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지금 그 3자 대결을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가 지금 1등 한다는 조사가 나온 결과가 딱 이제 일면 톱에 석간에 나오니까 이렇게 가면은 뭐 안철수 후보랑 지금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가 잘 꼬이는 와당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 나간다고 하니까 그럼 안철수 후보가 자꾸 그 좀 뭐 자기들 입장에서 약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면은 네.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냐? 뭐 공동시정 굳이 할 필요 있냐? 그냥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민주당 쪽 희망 섞인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안 되길 바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여권에서는. 그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제 작년 총선을 한번 생각해봐라. 작년 총선에 코로나19 막 심해지면서 여당 엄청 힘들었거든요 초반에. 네. 그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극복을 했다고 해서 180석을 얻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현재 상황에서는 야당이 굉장히 유리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단일화가 만약에 이런 하나의 어떤 지표 때문에 꼬이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게 얘기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선거는 항상 그렇죠. 그 상대방이 안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 예. 안철수 후보도 이제 격해지고 있어요. 계속 오세훈 후보랑 설전도 벌이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또 아픈 말들을 보내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것이냐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냈는데 오창석 평론가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가면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나가도 그러니까 안철수가 나가도 오세훈이 나가도 이길 수 있다라는 약간 희망 섞인 여론조사들이 나오니까 3자 정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까지도 국민의힘 측과 안철수 국민의당 측 그리고 민주당 측은 단일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수로 두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LH 사건 이후로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한 여론조사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 한 번도 박영선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유의미한 결과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서로도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LH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흡수를 받은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기세를 탔다라고 좀 봅니다. 선거는 기세 싸움인데 나경원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당내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기세를 잡았고 여기에 LH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힘이 되어야 한다라는 여론이 또는 중도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와 좀 다르게 나경원 후보는 비호감도가 좀 높은 사람이었다면 오세훈 후보는 비호감도보다는 헛발질을 했다. 자기 밥그릇을 스스로 찼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비호감도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지금 일반 여론조사를 했을 때 오세훈 후보가 유리했다는 것이 지표상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오세훈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나경원 후보를 압도했다라는 것은 중도와 대중은 오세훈을 여전히 서울시장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걸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편승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냥 가도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자신이 이끌어온 정당 후보가 서울 본후보가 되지 않으면 본인의 존립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오세훈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순항을 할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그 비전 토론회를 잠깐 보다 왔는데 그러니까 일단
일정이 합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내일 토론을 하고 17, 18일 여론조사하고 19일 단일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오세훈 후보 말인데 지난주와 달리 굉장히 좀 협의가 잘 되고 있다 나름. 네. 네, 뭐 물론 지금 결정적인 예를 들어 네. 여론조사 문항 어떻게 질문할 것이 이런 거 아직도 예민하게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뭐 본인들 말로는 계속 어떻게든 합의를 할 거다. 뭐 지난주처럼 고성 나오지 않고 대화를 하고 있다. 네, 그렇죠. 아, 그런 거군요. 네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게 기싸움과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는 또 다른 계열이잖아요. 장르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과 이 안철수 후보와는 감정의 골이 전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오늘은 또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안철수 후보 웬만하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공격을 잘 안 했던 분인데 서로 날선 그런 공방을 벌이고 있네요. 어떤 상황이죠? 네. 네, 서로 이제 기세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안철수 후보가 토론에 약하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 예비 경선이었던 금태섭 후보와의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상한 말을 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깎아먹는 발언을 기다리면서 흔히 네. 말해서 팝콘 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방어를 잘했다. 이런 이제 반사이익을 얻었단 네, 말이죠. 네. 그래서 토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발언은 정말 모욕적입니다. 토론을 오전, 오후 하루에 2번씩 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엉뚱한 소리를 듣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아주 기분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군요. 네, 굉장히 격정적으로 이제 사실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기선 제압 그리고 기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통 크게 여론조사 문항이라든지 어떤 것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이슈를 다시 자기 주도로 끌어와야 됩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할 때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네네.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그렇죠. 그래서 결국 노무현 후보가 한 발짝 양보해서 뭐라고 했냐면 경쟁하기에 적합한 후보는 누구냐. 경쟁이라는 단어를 먼저 넣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가 이겼거든요. 네. 그런 통 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감동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깨지 않는 선에서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라고 해서 이슈를 다시 자기 것으로 가져올 필요가 지금 상황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사감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사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부터 그 두 분의 네네. 뭐 악연은 좀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이제 뭐 비공개로도 몇 번 만났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한 거죠. 안철수 네. 후보 우리 당으로 들어와라 뭐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즉답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 그럼 안철수 후보는 자기 생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안철수 후보 뒤에는 또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요? 네. 정치인 안철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일부러 더 감정을 또 자극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후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비전 발표회가 있었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잠시 현장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경제 수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부가 가치의 지식 자본 도시를 만들겠다. 세계인이 모이는 코스모폴리탄 서울을 만들겠다. 새로운 신성장 동력인 융합 경제를 실현하겠다. 그것이 V4입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의 단일화 의지는 굳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시 뛰는 서울의 비전입니다.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지지합니다. 빠르게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가격 안정시키겠습니다. 시즌2가 시작됩니다. 서울 시내의 모든 동네에 녹지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한강 레상스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큰 변화로 도시경쟁력 1위. 네. 비전 발표회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열렸습니다. 그나저나 이 발표회 전에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사과를 했습니까? 그 뭐 제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었다. 안 후보의 감정을 뭐 건드려서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 전에 이제 SNS상에 공방을 그렇습니다. 두고 네. 예. 근데 좀 안 후보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그 표현을 보고 위원장께서 하신 줄 알았다. 막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한테 한 건 줄 알았다. 이 정도 언어는 김종인 위원장이 해야지 그렇죠. 어울리는데. 예, 네네. 어떻게 오세훈 후보까지 그럴 수 있냐? 단일화하겠다는 정말 그 뜻이 맞냐? 네. 이렇게 뭐 또 항의를 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어쨌든간에 오세훈 후보가 시작을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풀어가면서 네. 좀 그래도 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지금 어쨌든 야권에는 우호적으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약 20%포인트 차로 압승한다는 조사가 일부에서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 STI가 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14일 발표했고요. 네.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51.8%, 박영선 후보가 33.1%로 18.7%포인트 차로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고요. 안철수 후보 역시 양자 대결에서 박영선 후보를 53.7%대 32.3%, 21.4%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소하게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퍼센트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18.7, 21.4, 이 퍼센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후보와 맞붙어도 박영선 후보가 꽤 크게 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불거지는 LH 투기 의혹 그리고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이런 것들이 계속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특히 그 주말 사이에 LH 직원들이 좀 유명을 달리한 사건들이 계속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원래 그 조사한 그 명단에 포함이 안 됐던 분들인데 그런 선택을 한 것이 물론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조사를 제대로 한 게 맞아?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것 때문에 정부 여당 쪽에 좀 대처도 좀 아니라다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 뭐 중도층 입장에서는 회초리를 한번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도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럼 계속 틈만 나면 이제 한 번씩 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밝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 좀 호응도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또 지금 그 야당 후보들이 또 이른바 윤석열 마케팅을 또 쓰고 있어서 좀 선거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붙었을 때 뭐 선거 며칠 전에 한 18% 차이 나는 것으로 여론조사 나왔으나 네. 결과를 봤더니 1% 미만의 차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10년째 계속 재현되는 논쟁이기도 한데 이번 이 숫자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쨌든 20일 정도 남았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오창석 평론가? 지난 이제 2020년에 21대 총선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4월 6일에 김대호 관악 후보가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죠. 3, 40대는 무논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한 번 네. 지지율이 꺾인 적이 기억이 있었고 나요. 네. 그리고 또 2000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 노인들 투표할 필요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또 일파만파 커지면서 선거판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공식 선거 기간 10여일 이때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도 얼마든지 선거 판세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네. 마지막까지 저는 이 여론조사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는 것이 네. 결과적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하러 갔을 때 이것이 LH 사태가 잘못된 것이지만 박영선 후보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판세와 상황에 영향을 받는 여론조사다라고 보면 되고 결국 본선거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보고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는 뒤집히거나 바뀌거나 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천기를 네. 누설하자면은 천기 누설. 예, 네. 여당 쪽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어쨌든 지금 단일 후보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잖아요. 네.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정해지고 본 선거가 들어가면은 지금 우리 쪽에서도 뭔가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 아. 이 후보 어떤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 양쪽 후보를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걸 열심히 찾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대비를 하더라고요. 맞춤형으로. 예. 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뭐 기대를 한번 해봐도 일주일 되겠다. 사이에 많은 게 바뀌니까. 예. 예. 조금 전에 여론조사 개요 대략 말씀드렸는데요. STI가 12일, 13일 이틀간 조사했고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좀스럽다는 표현을 쓰셨네요. 문 대통령이 직접 SNS 글을 잘 안 올리시는데 양산 사저 이제 야권에서 공격을 하니까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야당에서는 어떤 게 문제라는 겁니까? 네. 네, 일단 사실은 대통령의 SNS는 취임하고 나서는 공식적인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주로 그랬죠. 네. 정제된 문구와 문체만이 등장을 했었는데 조금은 다른 뉘앙스의 문구가 올라왔죠.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현재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양산 사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땅의 용도를 바꾸었다. 이것이 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영농 경력이 11년이나 됐다. 이것도 잘못됐다. 네. 그리고 예산이 62억 원이나 돼서 다른 대통령보다 훨씬 비싸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년 동안 실제로 과실수나 유실수 또 텃밭 등을 경영해온 기간이 11년이기 때문에
이건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농지법상 이 농지 전용 허가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등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해당 지자체에서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통령이 무슨 특권을 가지고 변경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현재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자택이 있는 곳에 원래 그대로 살고자 했으나 네. 이게 전직 대통령의 예우 관한 법상 경호동이 들어서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는 살 수가 본인이 살고자 하더라도 살 네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경호동이 결론이 들어서기 때문에. 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매각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 보이는 것이냐. 이 부분이 또 법률이 좀 바뀐 부분이 또 있어요. 네. 그 외곽 경비 업무에 경호처 방호직이 2020년 3월부터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경호동으로 분류하지만 이 경호동이 경호 사무동과 경호 대기동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 예산이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존재했었던 경찰 예산 이걸 만약에 뺀다면 네. 야당이 주장한 62억에서 예산 29억을 뺀다면 오히려 훨씬 더 저렴한 금액 33억 정도가 되고요. 2012년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경호 예산이 59억이라고 합니다. 네, 절반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년 전 59억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용도 변경을 했다. 특권을 누리려고 했다. 예산 너무 많이 쓴다.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라고 일단은 빠르게 이제 해명을 네. 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뭐 오전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제 언론에 나와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부 언론 그리고 야권에서는 계속 이제 양산 사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비교하긴 해요. 뭐 굳이 크기만 비교할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논현동과 양산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뭐 단순한 그 수치 예를 들어 뭐 크기나 이런 것만 비교하면은 좀 넓은 편이긴 합니다. 대통령 사저가 이제 뭐 796평 뭐 이렇게 이제 그 MB의 뭐 내곡동 거기가 2.5배다 뭐 이런 게 보도가 됐고 경호동 건축비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2배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좀 위치 측면에서 양산이랑 또 뭐 논현동 뭐 이런 쪽이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땅값 좀 자체가 그렇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이게 지금 여권에서는 어떻게 이것까지 물고 늘어지냐. 아무리 LH가 지금 야권의 호재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법적으로 전혀 논란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선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뭐 임기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LH 투기 사태에 편승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을 갑자기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걸고 넘어진다는 것이 이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편승시키려고 했다는 것이 저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라고 생각을 들고 네. 저는 전직 대통령이 보통은 서울에 거주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경호비도 당연히 많이 들고 사저 매입하는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었던 것이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내려갔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에 내려가겠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조금 더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보고 뭐 아방궁이네 뭐니 이렇게 비판을 쏟았던 그 이제 트라우마가 좀 남아서 네, 여러 가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정대 여기까지 할게요.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